Do it you. It'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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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It's you. Do it you. Do it you. It'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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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It's you. Do it you.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54회 수학 특집, 수학하고 의식 없네, 지금 시작합니다. 똑바로 읽었어요? 똑바로 읽었어요.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어요.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를 관심을 갖고 있는 최 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계의 아웃사이더. 여기 잘 모르겠지만 배경음악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요. 과학을 좋아하는 독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한동안 좀 과학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심한 것 같아, 그쵸? 야, 뭘 심해. 반응도 좋고. 초반에 한 주에 2개씩 막 나갔던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한 8주 동안 하나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초반에는 좀 그런 게 있었잖아.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끝냈었는데 좀 장점도 있죠. 단점도 이게 늘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제 조금 우리가 할 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과학은 마무리됐고 수학도 오늘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수학 사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최 사장님이 새로운 거 시작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자를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주를 늘렸습니다. 어쨌든 과학과 수학을 통해 가지고 독실이가 과학계의 아웃사이더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전 정말로 놀랐거든요. 그렇죠. 수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싫어한다. 난 또 수학이 제일 싫었었다. 학창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 되게 많았잖아요. 주변에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들어보니까 재밌더라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신기했어요. 지난주 수학이 좀 재밌었어. 잘 나왔어. 지난주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면, 이공계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모르는 내용이기도 해요. 아, 그래? 그런 뭐, 무한 호텔 이야기라든가. 그거 재밌었어. 이런 것들은 힐베르트가 원래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힐베르트가 만들었던 그런 예시이기 때문에, 무한 호텔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공계에서 익숙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오히려 그 얘기 들으면서 더 재밌다, 신박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오히려 더 어려운 용어들로 좀 더 재미없는 것들로 정의 내리고 그걸 갖고 이제 공부를 하시죠. 아, 그렇죠.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네. 하지만 반응이 좋았던 반면에 또 문제가 됐던 것도 있었지? 틀린 것도 있고 좀 아쉬웠던 것도 있어요. 이건 좀 더 설명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0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그냥 보통 이제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어떻게 하고 그냥 대충 퉁퉁 넘어가냐면 이거는 부정 혹은 불능꼴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수학 때? 그렇지. 근데 0으로 나누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그렇죠. 요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이제 정의되지 않는 거고요. 값이 무한대의 해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값이 나오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불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0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뭐 부정이냐 불능이냐, 0을 0으로 나누는 거는 부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0이 아닌 걸 0으로 나눌 땐 불능으로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냥 정의되지 않는다. 정의되지 않는다. 0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무엇인가를 0으로 나눌 때의 문제야. 그쵸. 자연수를 뭐 0으로 나누거나, 자연수가 꼭 아니구나. 아니더라도. 뭐든지. 아니면 0을 0으로 나누거나. 네. 그때 이제 부정이나 불능에 대한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지. 네. 정의되지 않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걸 얘기할 거 했던 게 유리수의 조밀성에 대한 거였는데, 유리수가 정말 그 전체 실수, 수체계 안에서 굉장히 조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자연수도 무한대지만 유리수도 무한대예요. 그죠. 그때 간단하게 언급했었는데 자연수는 1, 2, 3, 4 이렇게 가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는 없잖아요, 자연수가. 그렇지. 근데 유리수는 1과 2 사이에도 무한대로 많아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게. 그러다가 뭐 10의 10승분의 1, 10의 100승분의 1, 10의 1000승분의 1. 근데 10의 1000승, 10의 100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수거든요.
아, 그렇지. 10의 백승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우주가 시작한 다음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초보다도 클 거고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다 합한 거의 개수보다도 아마 10의 백승 같은 경우는 더 클 거예요. 뭐 진짜로? 아닌가? 아무튼 엄청나게 클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 백승은 아니면 천승 만승 정도 되면 그래 확실합니다. 막 붙여 그냥. 근데 그거분의 1보다 더 작은 그 아주 작은 얘를 10의 만승이라고 합시다. 10의 1억 승이라고 할게요. 10의 1억 승분의 1과 10의 1억 승분의 2 사이에도 무한대의 많은 유리수가 있어요. 그렇네. 그러니까 유리수는 무한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조밀해요. 그렇죠. 이제 수학에 알러지가 있는 김도희님의 재채기를 재채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당연히 유리수가 연속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속적이지 않고 그 유리수보다도 훨씬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직관을 벗어나는 수의 세계다. 아, 그렇네. 아, 그렇구나. 김도희.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 아웃사이더 독실이의 그 자기소개였고. 자기소개가 너무 길었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김도인 자기소개 하고 있었어 우리 그지? 네. 김도인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동양 철학이랑 명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좀 더 자세히 해줘. 갑자기. 그래. 요즘에는 뭐 어떻게 뭐 동양 철학이랑 명상 잘 공부하고 계세요? 갑자기 왜 그 근황을 길게 막 물어볼 게 없어요. 오늘 자기소개 아니었나요? 지난주부터 이제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까? 집에서 수학 공부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수학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수학 과학 몰라가지고 청취자분들을 화나게 한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너무 당당하게 모른다고 얘기해가지고. 조금 이따 이제 우리 토론 준비돼 있나요? 그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네. 그 준비돼 있어요. 해보려고요. 그거를.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오늘 깡 선생님이 있었으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아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지? 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깡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아니요, 반대 입장 아니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나 혼자 해야 된다 했던 것 같고. 일단 어쨌든 준비돼 있죠. 오늘 수학 공부를 과연 굳이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되게 엄밀한 정의들을 사용해서 수체계를 표현하는 게 이게 재미있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얘기할 모든 분들을 정신을 넋을 나가게 할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부하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이거를 알아야지만 대학이라는 걸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치. 나도 동의하는 게, 뭐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 수학이라는 학문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거 아까 독실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한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보편적 과목으로 선택돼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이따가 하면 재밌을 우리가 것 좀 같아요. 제발 좀 물어뜯었으면 좋겠다. 이런 알겠어요? 얘기들이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번.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자기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 자기소개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깡 선생이 일하러 갔습니다. 네. 그죠? 맞아요. 오늘 참여를 못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대나무 숲에 가셨다고. 예? 대나무 숲에 가셨다고. 죽창 깎으러. 죽창 깎는. 어저께 선거 결과 보신 다음에. 담양에 가셨다던데. 선거 결과 때문에 지금 네. 죽창 깎으러. 죽창과 합의를 하시러 갔습니다. 그때, 왜 그죠? 죽창으로 변신시켜달라. 스스로 변신하고 가신 것 같은데. 네. 언젠가 나중에 무기의 역사를 할 때가 있을 텐데. 죽창은 굉장히 무서운 무기예요, 사실. 왜요? 죽창 무섭죠. 찔리면 아프잖아. 근데 저는 뭐야, 그게? 고대 말려고 하는 무기가 거예요?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인간적이에요. 1대1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만 살상할 수가 있잖아요. 죽창이 인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다가 그 죽는 거를 보고 음. 그 자기 손에 피를 묻힌 거를 평생 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원거리에서 스위치를 하나 누른다든가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있을 때 게임처럼 되죠. 게임처럼 돼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무기가 발전해 왔어요. 네네. 인격을 말살하고 앞에 있는 거를 반사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근데 과거에는 내가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찔러야 됐거든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예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인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목숨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전쟁을 미화하거나 뭐 긍정한다기보다는 따지면은 그런 거. 그렇구만. 네. 무쌍을 펼칠 수도 있고. 네. 근데 죽창이 위험하고 무섭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대나무 자체가 이게 갈라지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뭐 전희경 뭐 죽창 이야기 나왔을 때도 나왔었는데 네. 얘가 이제 그 방어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면서 쪼개지면서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눈에 실명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제 판으로 되어 있는 갑옷이 아닌 경우에는 사이를 뚫고 들어가면서 이제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죽창은 실제로는 되게 위험하긴 해요. 근데 죽창으로 대변하는 깡 선생님이 대변하는 그 투지와 지치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무기 역사 한번 해봅시다. 재밌어요, 그럼. 그렇군요. 그러니까 깡생이 뭐 죽창을 뭐 찌르자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그지? 실제로는 그런 거 같던데. 그러니까 삼성맨. 근데 어쨌든 예전에 우리 카페에 그 한국 죽창 협회인가? 그걸 링크 정말요?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장난처럼. 근데 진짜로 있는 협회더라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협회. 못 봤습니까? 그게 그거였어요? 네. 깜짝 놀랐어. 봤던 것 같아요. 야, 그거 나중에 재미로 만든 건가? 담양 답사가도 정말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갔다 왔었어요. 정말요? 대나무숲. 조금 왜? 실망스러웠어, 근데. 왜? 작아요? 대나무는, 아니요, 괜찮았는데, 대나무는 많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산림욕의 느낌이 대나무는 되게 좀 약했어요. 정말 좋았던 건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제주도의 어떤, 뭐 그런 숲들 있잖아요. 제주도에 대나무 숲이 있어요? 아니, 그냥 전나무 숲이라든가 그런, 그 나무를 비교하면 나무한테 미안한데, 대나무는 약간 산림욕의 느낌이, 피톤치드의 느낌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뭔 얘기야? 어쨌든 깡 선생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너 그 선거 결과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알겠죠? 많은 분들이 예견했던 결과여서. 정말요? 그렇지. 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누가 나오느냐라는 것보다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표를 분산시키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것 같은데 뭐 내가 한 건 아니고 그러셨던 것 같아. 바람이 있고 예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건 이거였지만 아마도 이렇게 될 거다. 근데 반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번에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당연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시작해야지 본격적으로. 자기소개는 이미 끝냈고. 네. 그래서 수학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독실이가 수학하고 의식없네 계속 진행해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얘기 했었지? 수체계에 대한 얘기 해주셨어요. 독실이가.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죠. 그래서 유리수, 뭐 정수, 그 다음에 자연수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주셨고 그 다음에 무한집합의 비교에 대한 걸 무한집합의 크기 비교. 이름도 바꿔주세요. 무한집합의 크기 비교. 에피소드 이름을 알겠습니다. 바꿔달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바빴어. 무시당했어. 독실이 거는 뭐 가장 나중에 처리해 주는 거니까. 어쨌든 요번도 이어가지고 수학을 조금 더 해주신다고. 오늘 마무리되는 거죠? 네네네. 이미 마무리 사실 된 거나 다름없고요. 진짜? 왜냐면 이제 다음번 수학 때 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 다음번 수학이라고 하면 2년 후에. 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학을 함으로써 이제 과학이랑 수학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필요성을 하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사실 필요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주제지만 실제로 인간의 사유로 이루어진 수라고 하는 체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재밌는데 그 뭐 어쩌라는 거냐. 재밌으면 됐지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함수라고 하는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함수. 네. 펑션이라고 하면은 번역하면 뭡니까? 기능입니까? 함수입니까? 기능이라고 얘기하면 뭐 문과고 함수라고 얘기하면 이과라는 얘기죠. 그래 펑션을. 뭐 크리티컬 포인트가 뭡니까? 비판 지점. 비판점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임계점. 뭐 공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임계점이요? 네.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정의는 영어로 뭐죠? 정의는 저스티스. 그것도 데피니션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이과적인 입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데피니션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도 있었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 아무도 이해 못했어. 마이클 샌델이.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정의들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함수가 뭔지 얘기를 하자는 거였어요, 사실. 함수. 네, 함수. 네. 함수가 뭡니까, 근데? 함수요? 저도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함수의 개념들, 제가 배웠던 개념들을 사실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담스러운 거야. 아니, 수학 선생님들이 이걸 왜 들으시는지 모르겠어. 수학 선생님들이나 수학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듣기엔 되게 좀 사실 굉장히 미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제 그분들은 오히려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변명 그만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독실이가 이제 기특하네. 준비 많이 했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그런 분들이 듣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면 좀 더 이제 부담스러워서 찾아보거든요. 대학에서 혹은 좀 더 정말 엄밀하게 수학 쪽에서 함수는 뭘로 정의하는가. 근데 잘 모르겠어. 찾아봤는데. 정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어원부터 이야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예. 이제 중국에서 뭐지 한자잖아요. 함수에서 함자가 그 함자예요. 말 그대로. 예. 함 들어온다 할 때 박스? 박스. 어. 그 박스로 이루어지는 수인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아.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야. 아, 너무 박스수. 어. 박스수. 난 왜 하나도 안 놀랍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표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말로 해. 뭐가 들어오면 나오는 게 달라져서 나가요. 아, 비둘기를 집어넣게 아닌데 보통 뭘 집어넣으면 비둘기가 나오는데 마술할 때 모자 마술할 때 똥 집어넣지 아, 않지. 물 번호. 지금 비둘기를 넣고 토끼를 꺼내지 않나요? 뭐 그런 거 어쨌든. 그럴 네네. 수도 있. 네. 그런 거. 네. 비둘기를 인풋을 했더니 토끼가 나와. 뭔가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 밥 먹었더니 똥 나오고. 그렇지. 그것도 그만 좀 마찬가지야. 밥 먹을 때 똥 나오는 거야. 그죠. 똥을 넣으면 뭐가 나오죠? 물이, 예, 무슨 말입니까? 예, 어쨌든. 이거 함수라고 하는 건 이제 y 값을 다시 x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함수의 결과값을 다시 집어넣고. 그만해. 그래서 이제 그 마술을 하는 분들이 토끼를 집어넣었더니 이번엔 또 비둘기가 튀어나오고 비둘기 집어넣으면 앵무새가 튀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인풋을 시키면 네. 아웃풋이 달라지는데 그게 매번 랜덤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랜덤 함수가 되겠죠. 아, 네. 항상 다르게 나오는. 근데 규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규칙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변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x를 집어넣었을 때 항상 y 값이 어떤 규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아, 네. 이런 것들은 이제 y를 x에 관한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y는 x에 관한 무언가 매직 박스가 있다. 박스가 있다. 아, 그 네. 함수구나. 네, 그래서 함수를 이제 번역을 했어요. 직관적으로. 오. 생각해보면 저희 초등학교 때 그 그림을 배웠어요. 박스가 그렇죠. 있고 위가 터져 있고 아래가 터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화살표로 뭐 1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 2를 집어넣었더니 4가 나와. 네. 3을 집어넣으면 9가 나와.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연산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무슨 연산이 있을까요? 뭐랄까, 복권? y 커지네. 네, 그러니까. y는 곱하기 x 제곱. 아, 제곱이구나, 제곱. 제곱이죠. 예. 이런 식으로. y가 x에 대한 연산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fx라고 하는 x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펑션인데 x에 관한 거니까 f 펑션 x인 거예요. F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괄호 닫고. 그게 이제 함수 표현인 거지, 그치? 그렇죠. 네. 이제 x에 관한 함수는 fx로 표현하고 y에 관한 함수는 fy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걸그룹 중에 fx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의아했었던 것 같아요. 펑션이냐. 왜 이름을 fx라고 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했었던 대답이 뭐였더라? 왜냐면 저희 팀은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뭘 집어넣더라도 이제 결과를 알 수 없는 뭐가 나오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얼씨구 잘도 갖다 붙였다. 반짝반짝한 사람들이다. 아, 뭐 이렇게 예.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노래 중에 데뷔곡이었나? 네. 중에 뭐 무슨 시공간이 어쩌고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아, 정말요? 그게 수학을 있었어요. 했는 애들인가? 그걸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시공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아인슈타인이 만든 걸 알까? 알고 있었어. 알고 보니 알고 있었어. 슈레딩거 방정식 풀고 있어. FX 노래 들으면 노래 끝나고서 막 풀고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을 떠올렸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이름도 되게 신선했고 거기서 그러니까 좋아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별로더라고. 이름이요, 아니면 FX 가수? 이름을 아. FX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저한테는 처음에는 데뷔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친구들의 데뷔곡이었을 거야 아마. 정확히 모르겠어. 뭐 네. 시간간에 뭐 어쩌죠 하면서 이제 사랑 얘기였는데 시공간의 곡률 변화에 의해서 너와 나의 시간 다르게 간다 뭐 이런 내용. 그만해. 너와 난 서로 당긴다. 아, 그런 거야? 이야, 좋다. 힉스장이 펼쳐져 있고 노래 정말 이야, 쫀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굉장히 쓸데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 예. 가사를 풍부하게 음미할 수 있게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게 뭐 장난 아니다. 그렇다는데 어쩔 거야.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함수를 어떻게 갖다 쓸 거냐. 네. 여기서 이제 좀 공학적인 내용을 좀 들어갈게요. 아, 보통은 예. 수학에서는 y는 x에 관한 함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1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ax 플러스 b의 꼴로 주어지게 된다. 네네. 직선형의 그래프로 배웠어. 그려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로 주어지게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아련하다. 가장 아련하지만 아련하다. 가장 기본적인 예. 내용들이거든요. x를 어떻게 변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y값이 튀어나오냐는 건데 이제 우리가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직교좌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x축에다가 가로축을 x로 두고 세로축을 y로 두는 거. 이거를 공학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시간에 관한 함수를 나타내요. x축을 시간. t를 둬요.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해가냐. y값 결과값.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두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둘 거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 높이로 주어지는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할게요. 아, 네네. 그러면 높이는 보통 h를 두거든요. 네. 네. 하이. 하이트. 그래서 h는 t에 관한 함수가 되겠죠. 높이는 시간에 대한 함수다. 그렇죠. 네, 네. h는 ft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뭘 얘기할 거냐면 지금 로켓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로켓을 이야기다 말았잖아요. 로켓. 내가 로켓을 개발할 때 아마추어니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로켓 키트를 가서 사갖고 조립해서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냥 해볼 수 있겠죠. 그냥 막 매번 쏠 수 있어. 쏘면서 그렇지. 그 안에다 나중에 이제 풍뎅이도 넣고 쏴보고 나중에는 뭐라고요? 이제 뭐 쥐도 넣고 쏴보고 이러면서 얘가 생존할 수 있는지 예. 얘가 그 중력을 견딜 수 있는지 이런 시험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로켓 개발의 역사들을 보면은 이제 라이카 같은 걸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네. 소련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 유리 가가린을 태우기 전에 예. 라이카라고 하는 개를 먼저 태웠었어요. 개 이름이 라이카였어요? 네, 개 이름이 라이카예요. 어. 그래서 라이카를 쏘고 돌아올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이카는 사실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소 쐈어? 네, 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고 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개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이카는? 개가 생존할 수 있을까? 우주로 올라가는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실험들을 한 거지. 근데 어떻게 발표를 했냐, 공식적으로는 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한참 동안 살아있다가 네. 이제 산소 부족과 먹이 부족과 이런 걸로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극심한 스트레스, 그 폐쇄공포증이 사람도 있을 텐데 네. 개가 아무리 잘 훈련이 됐다고 하더라도 떠돌이 개였대요. 떠돌이 개였는데 그 개를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쏘는 과정에서 그 고온, 이제 로켓을 쏘는 과정에서 그 고온의 열기와 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마 못 살고 죽었다고. 실제로는 소련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죽었다고. 이제 안타깝죠.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한 이제 요즘은 화장품 가지고 동물 실험 많이 하죠. 네,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한 이제 윤리성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텐데. 라이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개새끼들 그냥 줄 거 아니야. 라이카는 개새끼가 많은데 지금 라이카를 이렇게 말고요. 라이카가 라이카 생각하기에 입장에서 대말. 그라운드 컨트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근데 라이카 꼭 필요했는가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사실 필요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니, 안타까운 것 같아.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매번 실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모델링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따른 높이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이 로켓 엔진은 네. 이 모터는 또 고체 엔진 같은 경우는 모터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모터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내가 그 속이 10초, 9초 전, 8초 전 이렇게 카운트를 뒤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0초라고 한 다음부터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게 되겠죠. 1초일 때 고도가 1m, 2초일 때 5m, 3초일 때 10m 이런 식으로 고도가 달라지잖아요. 높이가. 그렇죠. 그건 시간에 따른 높이를 당연히 함수로 표현하는 거죠.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뭘 알 수 있냐면 로켓을 발사한 다음에 15초 후에 얘가 고도가 얼마가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그렇지. 네. 그렇구나. 끝이요? 틀렸어. 야, 다 계산 얘기 아니야! 그렇구나.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예, 여기서 이제 축을 하나 더 넣읍시다. 네. 지금은 H라고 하는 거 하나만 넣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XY를 집어넣을게요, XY. 시간 네네. T에 따른 XY 좌표를 하나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높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XY를 갖고 보는 거니까, 하나를 또 두자는 거야. 그냥 하나 두자고. 3차원 말고 아직 2차원으로. 하나는 높이 차원을 얘기하고, 네네. 하나는 북쪽을 얘기할게요. 오케이. 내가 예를 들면 북쪽으로 쏜다고 하면 위쪽으로 가는 것과 북쪽으로 가는 것 이 두 개의 축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t초가 지났을 때 네. 얘가 높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과 더불어 북쪽 방향으로 몇 미터 가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프에서 이렇게 X축 있으면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그쵸. Y축을 양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위로 두 개의 세우고 그래프를 이렇게 합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음. 김도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X축을 하나 두고 그런 다음에 결과 그 두 개 X축의 값을 왼쪽과 오른쪽에 Y축을 두 개 세우는 거냐.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직교에서 두는 거예요. 위로 얼마나 갔을 것이며 또 북쪽으로는 얼마나 갔을지를 두 개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T초가 지났을 때 고도는 얼마가 되고 북쪽으로 몇 미터 움직였는가. 그 동시에 표현한다. 그렇죠. 예. 동시에. 동시에. X, Y를 T에 관해 다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음. 이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약간 포물선 같은 모양을 표현하려면 그치. 축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북쪽으로 몇 미터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포물선 모양. 우리가 알고 네. 있는 그 포물선 있죠? 공을 네. 던졌을 때 모양. 그거는, 그래. 포물선이 딱 적절하다. 포물선을 생각할 때 우리 공을 던질 때 얼마나 앞으로 움직였는지도 보지만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도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공을 던질 때. 그래서 이렇게 축을 하나 집어넣게 되면 얘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볼 수 있고. 제가 이거 북쪽과 남쪽을 이야기했지만 지구는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있는 애는 반드시 북반구에서는 직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돼요. 그렇죠. 이걸 전향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도 재밌겠다. 전향력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태풍이 올라올 때 왜 항상 오른쪽으로 휘어지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북반구에서 발생한 태풍은 위로 올라오면서 항상 오른쪽으로 휘어지거든요. 지구가 자전해서 그래요? 지구 자전의 속도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요. 전향력이.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네, 지구과학 시간에 배워요.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예. 뭐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속설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로켓을 발사하게 됐을 때 오른쪽으로 위로 발사든 아래로 발사든 아무튼 간에 북반구에서는 그 오른쪽으로 휘게 돼요. 그렇지. 오른쪽으로 네. 휜다는 건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도와 북쪽으로 얼마나 움직였는가 두 개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차원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어떤 게 대표요? 높이가 얼마가 되는가, T초의 높이가 얼마가 되는가. 그치, 첫 높이도 번째. 알아야 되고. T초의 북쪽으로 얼마나 움직였는가. 또 하나는 T초의 동쪽으로 얼마나 움직였는가. 세 개를 동시에 표현해야 돼요. 그렇구만. 이제 뭐가 됐냐면 4차원이 된 거예요. 4차원. 음. T가 변화할 때 X, Y, G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만약에 나사에서 네. 그 최상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사요? 나사 좋죠. 나사 연관된 51구역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렇지. 어쨌든. 나사에서 쏘기 전에 이 로켓은 발사 후 T초 후에 X, Y, G의 좌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그 함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럼 만약에 비밀로 극비의 어떤 걸 쐈어요. 네. 내가 그 X, Y, G 값으로 이루어진 그 함수를 알 수 있다면 나도 T초에 그 로켓이 어디 있는지를 계산하고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함수를 알고 있다면. 그렇죠. 자, 이게 모르면은 건지 여전히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야구공을 던질 때 내가 그냥 한번 마음대로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초기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몇 킬로로 던질 것이고 회전을 얼마나 어떤 각도로 줄 것이고 얼마의 높이로 던질 것인지를 알고 있게 되면 걔가 뭐 변화구가 될지 그냥 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는 게 될지 혹은 걔가 뭐 나중에 볼이 될지 뭐가 될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값들을 가지고 초기 값을 알고 있으면 혹은 어떤 변수들을 알고 있으면 T초 후에 걔가 어디 있을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함수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함수에 대한 필요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실제로 이제 물리학과 김도인이 지금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함수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물리학과가 연결시켰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리학에서의 운동에 대한 함수값을 알게 되면 초기 조건을 알면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했을 때 시간을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에 따라서 그 함수가 나타내는 위치, 공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수라는 것이 물리학에서의 함수값, 운동과 관련된 함수값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의 기록들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정리해서 함수값을 만들면 우리가 먼 미래에 있을 시점에서의 결과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게 그 결정론적 세계관, 물리학에서의 결정론적 세계관. 사실 그렇죠. 이제 실제로는 확률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좀 빼고 고전역학적으로 바라보자면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실제로 20세기 초
19세기 말 그때 뭐 어떻게 생각을 했었었냐면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몰라서 그렇지. 운동량,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그 방향까지도 방향과 속도를 다 알 수 있다면 미래에 어떻게 변해가게 될지 100년, 1000년, 만년은 어떻게 변해갈지 당연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뉴턴에 의해서 얘기됐죠. 뉴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뉴턴과 이제 그 맥스웰 방정식을 포함한 전자기학이 모두 완성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변수를 몰라서 그렇지. 네. 사실 이제는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가 풀렸다고 본 거예요. 우주의 미래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19세기 이제 말 정도 돼가지고 물리학이 끝난 거라고 생각했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모든 왜냐면은 이 우주 자체는 이제 수학적인 함수 값에 의해서 예측 다 가능하고 그래가지고 누구였지? 정확히 맥스웰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맥스웰 맞나 보다. 맥스웰이 맞나? 커피 만든 사람? 그러니까 맥스웰이 커피를 만들다가 이제 물리학을 좀 공부해 보고자 대학에 간 거야. 맥스웰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리학 하지 마라. 너같이 똑똑한 학생은 물리학 하지 말고 끝났다. 너는 사회학을 해야 된다. 새롭게 뜨는 학문이니까. 맥스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맥스웰 아닌가? 모르겠어. 그거 봤었는데 그 일화를. 근데 어쨌든 찾아서 집어넣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19세기 이후에는 양자역학 때문에 이제 확률론적 세계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믿었다는 거지. 우주의 법칙, 우주가 움직이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제 세상은 우리가 다 알았어. 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모델링을 말하는 거거든요.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기체 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기체 분자 운동론을 통한 모델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델을 세워서 하는 그 모델링을 하는 학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실용적인 의미에서의 함수를 가지고 무언가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왜 모델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뭐든지 모델링을 해요. 모든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걸 얼마나 세세하게 쪼개서 바라볼 것이냐, 변수들을 몇 가지로 볼 것이냐, 크게 볼 것이냐, 여러 개를 볼 것이냐, 그냥 적게 후려쳐서 볼 것이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세상은 변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미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확률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그러니까 정치역학을 바라볼 때도 모델링을 해서 봐요. 진보와 보수를 단순히 그냥 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적게 내야 된다라고 후려쳐서 이해하는 변수 하나로 보는 최 사장 같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거기에 이제 단순하게 봐야 돼 세상은. 근데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후려쳐서 보는 것들이. 그런데 좀 더 다른 변수들을 막 집어넣어갖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으로 이미 판단을 내려놓고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후에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에서의 견해라는 정치의 것이. 견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는 이 정당 혹은 이 견해를 이미 지지했어. 마음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합리화들을 시킨다라고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보 애들 재수 없어. 딱 심리를 갖고 나서 이제부터 진보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감정적인 거를 제거하고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거를 제거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말은 또 반대 정당 혹은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뭐 진리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사람들을 지지하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려놓은 게 아닌가. 그게 수학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모델링을 할 때 몇 가지 변수들을 집어넣느냐가 다르지만 결국엔 우리는 뭐든지 모델링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뭘 하더라도. 그렇죠. 주식이 왜 올라가고 떨어지는가도 얘기할 때 이거는 얘네가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라서라고 하는 딱 한 가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 개미 투자자가 어떻고 세계 정세가 어떻고 모든 변수들을 다 집어넣어서 모델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주식과 관련된 거를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가격 변동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만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격 변동선도 보고 아니면 거래량도 보고 세 가지 이상의 변수를 넣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독실이가 얘기하는 건 그거네. 그러니까 왜 모델링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수학에서의 함수라는 거,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함수라는 것이 사회 현실에서의 모델링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범주를 정하니 지난번에 우리가 파란 드레스, 흰 드레스 그거 논쟁하면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세상을 범주화시켜요.
범주화시켜서 몇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함수로 세상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넘쳐나는 정보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쪼개서 이해를 하죠. 색깔을 바라볼 때도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7가지 색깔로 쪼개서 바라봐요. 연속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소리를 들을 때도 이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의 키, 하나의 음이 있잖아요. 그 음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4분의 1음까지는 뭐 대충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이 노래를 할 때 음이 플랫 되는지 샵 되는지 그러니까 약간 음이 떨어지는지 높아지는지 가수들이 노래할 때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이제 본인의 주장으로는 20분의 1까지도 자기가 안다. 그 음의 그 미세한 차이. 피치가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20분의 1 이하가 되면은 감각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시각 정보도 마찬가지고 내가 채 사장을 바라볼 때 1초가 지나기 전의 채 사장과 지금의 채 사장은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잖아. 그렇죠.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모양이 달라지잖아. 근데 연속적으로 이 개체는 채 사장이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범주화시킨 거고 모델링을 한 거죠. 이게 뭐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과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말할 때 저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자기가 규정한 시각대로 세상을 본다 이거랑 똑같은 뜻인 것 같아요. 그것이 함수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함수라고 하는 것도 단순화시켜서 모델링해 놓은 거니까. 그렇네. 그 어떤 매직박스가 있는 거고 네. 수학에서는 그 매직박스 안에다가 X값, 물리학에서는 T값을 집어넣을 때마다 그거에 관련된 Y값이나 그 높이, 아까 H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는 거고 로켓의 위치를 표현할 때 그 또 얼마나 후려칠 수 있냐, 엔진의 성능만을 집어넣을 거냐, 당시의 대기 조건과 습도와 바람의 풍향과 이런 모든 변수들을 다 집어넣어서 만들게 되면 굉장히 정확한 값의 어떤 그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근데 그게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거야.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렇구만. 인간도 각자의 그 매직박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세계라는 현상이 막 드러나. 그러면 그 현상들을 그 매직박스에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진보다, 어떤 사람은 보수다, 어떤 사람은 뭐 잘못했다, 어떤 맞다 이렇게 자신의 함수값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지.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그래서 지금 함수나 수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왜 하느냐를 이야기할 때 예. 제가 이제 써온 거는 이렇게 써왔어요. 사실 우린 뭐든지 모델링을 한다.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쪼개서 이해한다. 뇌가 보는 구조가 원래 그렇다. 그래서 심지어 관념론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왜 모델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고대인들을 생각할게. 이제 수학의 역사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고대의 가장 찬란한 문명을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이집트를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집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고대 킹왕짱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홍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게 되고 나일강의 홍수. 나일강에서 나일강 유역에서 그때 내려온 그 진흙들이 영양분이 풍부한 진흙들이 항상 예측 가능한 정도로 홍수가 났다가 없어질 때 이제 새로운 영양이 가득한 관계지가 농지가 펼쳐지는 거야. 그럼 거기다 이제 농사를 지으면 잘 되겠죠. 그래서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인구를 부양력뿐만 아니라 잉여 생산물이 있게 되고 잉여 생산물이 있게 되면 거기서 이제 건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제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대에 뭐 중국의 황화 문명도 있고 여러 가지 문명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천 유역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중에 정말 대표적으로 너무나 비옥했었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이집트가 모든 면에서 앞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최초의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났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내가 여기는 내 땅, 여긴 네 땅이라고 땅을 구획을 지어놨었어요. 네. 근데 한번 홍수가 나오고 싹 사라지면 그 모습이 달라져 버리거든. 그럼 과거에 작년에 있었던 땅을 내가 표시해놨었어도 그게 다 없어졌어요. 새로운 땅으로 바뀌었어. 근데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네 땅, 내 땅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땅의 비율대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땅을 또 다시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럼 면적이라는 걸 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수학이 그치 기하학이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토지를 다시 나눠야 돼요. 작년에 내가 채 사장과 이독실이
6대4 정도의 비율로 땅을 나눴었던 구획이 있다고 볼게요. 예. 그걸 다시 6대4로 나눠야 돼. 근데 모양 자체가 달라졌어. 거기다 모양이 예쁘게 네모 형태가 아니고 곡선을 가지고 있어 지금. 그럼 그 곡선의 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미분이 필요하군요. 적분이 필요하죠. 아, 적분이 필요한 거예요? 적분을 예. 통해서 면적을 구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럼 아마도 자 그럼 저 토지가 이 네모라고 한번 해보자라고. 실제로 토지에 가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한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토지를 나눌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맵을 만들어요. 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실제 토지를 한 10,000분의 1 정도로 축약시킨 일단 지도를 만들고 이제 세상에 내가 모여 와갖고 야 저 토지가 이거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앞에다가 이제 슥슥슥 선을 긋고 자 봐봐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지. 얘를 이렇게 뚝 잘라서 요 부분 네가 갖고 이 부분 내가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실제로 그 광활한 토지를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토지로 만들어서 토지로 모델링을 시킨 다음에 이거 잘라서 나눠 가졌을 거라는 거죠. 맞나요? 이거 저 혼자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아, 근데 이거 저 예전에 EBS에서 다큐로 만든 거 5부작짜리 문명과 수학이라는 거 있는데 정말 재밌게 잘 봤거든요. 처음에 1부에서 이 이집트 관련돼서 수학 발달된 게 나와요. 근데 재밌어요. 네, 제가 한 게 맞나요? 틀린가요? 이거 저 혼자 생각한 거라서. 제 기억에 그 이집트에서도 일단 그 어떤 사회가 이제 제가 팽창하면 비옥하고 이제 윤택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 집단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체계가 발달하게 되면서 지금 독실님이 설명하셨던 거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면적이나 사람들을 늘여서 놓고 수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보여주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네. 뭐 근데 그 어쨌든 독실이 우리 사실이라는 건 뭐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지 실용적인 않을까. 기하학적인. 그래서 토지나 농사에 대한 뭐 재산에 대한 문제가 수학을 발생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했을 거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규칙을 찾겠죠. 어떤 경우엔 닮음, 합동 이런 게 어떤 거냐. 그러다 보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도 자연스럽게 도출됐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기하학이 발전하고 실질적으로 구분구적이라고 하는 어떤 적분을 통해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들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수학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뭐 그럴겠지 뭐. 당연히 그러겠지 뭐. 사실 그렇잖아. 그랬었구나.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외계인이 와가지고 야 이거 적분이 이거야 이렇게 그럴 리는 없으니까. 갑자기 힐베르트 무한 호텔이 갑자기 딱 하고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들이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나왔다. 근데 저는 여기 이렇게 준비를 좀 해올 때 뭘 준비했었냐면 철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철학도 사실 모델링의 학문이 아닌가. 단순화해서 후려쳐서 이해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세상은 이렇다, 온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단순화시키는 거. 아 그렇게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너무 방대해가지고 사실 철학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좀 힘드니까. 철학이 뭐냐라고 답할 때마다 항상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철학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항상 틀릴 수밖에 없는 거라 가지고 너무 복잡해. 근데 어쨌든 그런 철학을 그런 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을 좀 일관된 서술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모델링이 필요하기도 했었겠지, 철학에서도. 가치 판단을 제거하고 보면 단순화라고 하는 거를 되게 대충이라고 의미하지 않고 몇 가지 변수들로 축약시켜 놓는 거죠.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한다,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왜 쉽게 답하기 힘드냐면은 실제로 이제 경제학이 발전하면서 경제학이 단순한 원리를 통해 가지고 세계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애덤 스미스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전체 사회의 부를 증진시킨다라는 게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다 적용 가능했다라는 거였지. 근데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학이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학문이 되는 이유는 경제학이 세상 인간 삶의 모습을 단순화시킴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때 철학이 뭘 하냐면은 그걸 또 비판하기도 해. 그러니까 경제학에서의 개념들은 전 세계를 약 80% 정도의 확률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철학에서 계속 뭘 하냐면은 나머지 틀릴 수 있는 10%와 20%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깐깐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지난주에도 독신이 물어보셨는데 철학이랑 경제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철학은 일단 한계를 설정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이 시대랑 뭐 지금 한국에서 20세기 통용되는 것만 내가 얘기해 줄게라고 하면 철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일단 뭐 통계나 뭐 그 근사치를 뽑아낼 수 있는 사회학에 가까운 거지 인문학이나 보편 통찰을 말한 철학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뭐가 문제가 되면 이 철학적인 개념 아니면 이 철학적인 경제학적 원리 이게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모든 세상의 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철학의 발달에 있어서도. 뭐 어쨌든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입만 열면 제대로 된 답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 그런 거죠. 철학의 본질이. 왜냐면 다양한 영역을 너무나 아우르고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르크스 같은 대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도 물론 이제 우리가 후려쳐서만 이해하고 실제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는 뭐의 적이고 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고 그러면서 이제 단순화시켜서 노동자의 세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착취당하고 있고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밖에 아닌 건 아니고 훨씬 더 많겠지만 변수들로 세상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 동시에 또 뭐냐면 계속 메타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철학은 또 뭐에 대해서 언급하냐면 수리 철학이나 언어 철학에서 끊임없이 그렇다면은 수학에서 뭐 함수가 됐든 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네네네. 그 수리 철학이라든가 과학 철학 같은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두 이제 수학에서의 어떤 독실이가 얘기했었던 뭐 모델링화라는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철학 전체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 그럼 철학을 뺄게요. 철학은 원래 이제 철학을 단순화시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저항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철학이 아닌 많은 학문들이 결국에 인간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뭐든지 성적인 걸 갖고 해석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모든 학문이. 마르크스는 하부 구조를 가지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죠? 관점이라고 얘기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방송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다 보면 최 사장님이 항상 주장하는 것들, 뭐 진보와 보수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그걸 갖고 많이 강연을 하신다고. 아, 예, 맞아요. 네. 예. 근데 그거를 당연히 비판할 수 있겠지. 당연히 여러 가지로 비판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관점을 좀 볼 수 있고 또 후려쳐서 맥을 먼저 짚은 다음에 그 관점에서 줄거리를 안 상태에서 디테일을 입혀나가는 것이 훨씬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점은 후려친 설명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제 왜곡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선입견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게 혹시 그 소수의 천재들이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려쳐서 먼저 큰 줄기를 잡고 그다음에 디테일을 입혀가면서 세상을 이해해요.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걸 그렇게 이해해요. 그렇지. 과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학이 너무 얕다. 그리고 뭐 반이 틀렸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뭐 다 이제 일리가 있는 비판인데 처음부터 모든 디테일을 입혀서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먼저 직관적으로 어떤 건지 이해한 다음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게 더 의미가 있고 저희는 이제 후려치는 거 정도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소수의 천재들 뭐 서번트 신드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그림 그릴 때도 우리가 먼저 윤곽선을 그리고 스케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프린터가 인쇄를 하듯이 위에서부터 이제 쭉 그림을 그려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거 이제 알아보면 너무 신기한데 그림을 그릴 때 왼쪽 위에 모든 디테일한 묘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이렇게 옆으로 전체 그림으로 확장되어가는. 저도 이제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 어떤 흑인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림을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넓은 도화지에다가 그러니까 왼쪽부터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쭉 그려나가. 컴퓨터처럼. 디테일하게. 이 프린터 인쇄하듯이. 레이저 프린터 한 번에 쭉 나오니까. 찍찍찍찍찍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잉크젯 프린터 인쇄하듯이. 위에서부터 한 줄씩 그려나가는 그런 천재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되기 힘들다. 우리는 큰 그림을 먼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함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 후려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함수가 꼭 후려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화시켜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정확한 값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를 수학에서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함수를 가지고 물리학에서 혹은 이제 공학에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 모델링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구만.
했더니 1부가 끝났네.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 물리학에서 모델링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모델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학의 언어, 특히 함수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네. 그렇구만. 오늘 지금 좀 늘어진 것 같죠? 설명이. 예. 지난번보다 훨씬 재미가 없어. 우리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만 같아. 20위로 내려갑시다. 이쯤 되면 끄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예. 그럼 하나만 더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이제 지금까지는 함수에 관련돼서. 함수에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일종의 개똥 철학을 얘기를 한 거고. 그거 말고 고등교육 과정에서의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배우느냐를 네. 들으면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었던 거였구나. 이거를 이렇게 단순한 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구나. 왜 그랬을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어떤 함수가 예. 연속일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수가 연속일 조건. 함수가 연속일 조건. 함수라고 하는 건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요. 예. 걔가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함수가 연속인 함수가 있고 연속적이지 않은 함수가 있어요. 네네. 실제 생활에서의 로켓이 발사될 땐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렇지. 로켓이 순간 이동할 수는 없잖아. 그럼 로켓의 궤적을 그려보면 걔는 당연히 끊어지지 않게 그려져 있을 거라고요. 로켓의 궤적이. 그런데 수학적으로 기술했을 때 걔가 연속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연속적이지 않은 함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연수로 이루어진 함수는 연속인가요? 연속이 아니지. 그치. 0과 1, 1과 2, 2와 3 사이가 전부 다 끊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 함수의 연속성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 자, 그래도 그 예시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림을 그려보면 알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엄밀하게 바꿔나가는 게 수학이거든요. 수학적인 서술이 되거든요. 답변이 아주 명쾌한 것 같은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알죠. 근데 모든 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하철 1호선을 가지고 타갖고 분당을 가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묻고 싶어요. 지하철이라고 하는 노선도가 연속이냐는 질문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분당에 지하철이 있거든요. 그죠. 분당선. 근데 갈아타지 않고 예. 1호선에서 시작했어. 인천역에서 출발을 했어. 예. 갈아타지 않고 분당에 가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지요. 중간에 만나는데요? 중간 어쨌든 만나긴 만나니까. 분당선이랑은 안 만나는데 1호선을 타다가 2호선으로 갈아타고 걔가 2호선이 분당선으로 가나? 분당선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로가 만나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선로는 만나지 않겠지. 어쩌면 만날 수도 있겠다. 안 만나게. 어쩌면 이제 만나게 만들어놨을 수는 있겠지. 지하철을 옮기려면. 근데 기본적으로 안 만난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얼른 지하철 노선도를 바라보게 되면 여기서 인천에서 출발해서 분당으로 가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니까. 그건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하철 노선도라고 하는 함수는 불연속이다. 이해했어요. 연속적이지 않다. 자, 그럼 KTX도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전에 동대구에서 동대구역과 대구역 사이가 끊어졌었던 때가 있었어요. KTX가. 지금은 붙었어?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요? 당연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혹은 서울에서 대구로 갈 때 네. 예전처럼 생각을 할게요. 서울에서 출발한 KTX가 동대구에서 멈춰. 그 다음에 대구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 그런 경우에는 둘 다 대구로 도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구라고 하는 그 점에서 KTX 노선도가 연속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불연속이거든요. 그지. 그럼 불연속인 이유는 뭐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수학적으로 기술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대구로 도착하는 건 맞아요. 동대구도 대구고 대구도 대구거든요. 동대구역도 대구에 있고 대구역도 대구에 있어. 대구로 도착하는 건 맞아. 그런데 문제는 KTX라고 하는 그 노선도를 봤을 때 서울 쪽에서 접근하는 극한값과 부산 쪽에서 접근하는 극한값이 달라요. 극한값이 뭔데? 이거 이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 그래요? 극한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극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지. 한없이 가까워진 상태 그 자체.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구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가 극한인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이해하는 극한 개념이랑 다르네요. 극한이라는 거는 한계 끝까지 다다르는 걸 극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언어를 사용할 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는데 최대 수학에서는 한계치를 극한이라고 하죠. 그렇지. 맞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요? 세상을 두 개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운더리를 나눌 때 음. 저쪽 이쪽 끝에서 저쪽 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가 끊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치? 음. 그럼 그쪽에서의 극한까지 같이 다루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의 극한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가장 적은 거로 해서 가장 바깥쪽 바운더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극한이 존재해요. 아하. 남자를 남자 되게 하는 가장 끝의 특징, 여자를 여자 되게 하는 가장 끝의 특징.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벗어나서 다른 짐승과의 구분되는 극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남자와 여자 사이 그 사이에도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김도희님이 말씀하신 거는 서울 쪽 극한과 부산 쪽 극한만 말씀하신 거고, 그죠? 뭔가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바깥쪽을 말씀하신 것 같아. 일반적으로 극한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극단을 얘기하잖아요. 극단. 그렇지. 극단. 인간의 극한에 도전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네네. 극단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제 말은 그쪽 바깥쪽에서의 극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도 극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앙에도. 얼추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김동희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수학에서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를 얘기하는데 인문학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극한이라고 하면은 그 도달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끝. 어디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 아, 그래요? 근데 언어가 약간 다르다는 거고. 근데 결국엔 같은 걸 얘기한다. 저는 근데 그 독실님께서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러면 그때 말했으면 서울에서 동대구역까지의 극한값이랑 대구에서 부산이라 부산에서 대구까지 극한값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쵸. 그 극한. 서울에서 대구 쪽으로 접근하는 극한. 이 따로 있고 네. 부산에서 대구로 오는 극한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 그게 두 개가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면 연속인 거예요. 그 양 두 극한이 가까워지면이 아니라 같아지면 연속이다. 아, 네네. 네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용어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문학적으로 혹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말하는 극한은 이렇게 대구라고 하는 가운데로 수렴할 때를 극한으로 보통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인간의 네네. 극한을 설명하자라고 할 때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한 좋은 곳에서 살 때를 극한으로 얘기하지 않고 추워 죽겠는 저 위쪽이나 더워 죽겠는 저 아래쪽을 극한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실은 수학에서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을 이야기할 때는 중간 값도 극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대구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대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점이 있어요. 그 점에 도달하진 않더라도 가장 가깝게 서울에서 접근하는 KTX가 도착하면 결국에 어디에 도달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예시에서는 동대구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산에서 접근하면 아무리 대구에 가깝게 가서 대구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그러면 이제 행정구역상 대구역이 바깥에 있다고 볼게요. 그럼 대구역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두 개는 같지가 않아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지도로 바라봤을 때 이해했어. KTX의 좌극한은 동대구고 네. 우극한은 대구입니다. 좌극한은 좌측에서 접근할 때, 서울에서 접근할 때. 우극한은 부산에서 접근할 때, 우측에서 접근할 때예요.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네. 그러면 이거는 함수가 연속 함수가 아닌 거예요. 불연속 함수인 거예요. 그렇군요. 팅동. 예.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 연속이려면 예.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함수 값도 같아야 돼요. 1호선 예를 들어서 1호선 뭐 용산역이다. 용산이 1호선 있나? 서울역 맞아. 1호선 용산 1호선 있어요. 용산이다. 그러면은 이제 좌극한 인천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용산에 도달하는 애가 있을 것이고. 도달하지 못해도 돼요. 어쨌든 그쪽 아주 무한대로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와가지고 청량리에서 오시는 청량리에서 쪽이죠. 그래서 용산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극도로 가까워지는. 네, 같아질 때 두 개 같아져야 되고 실제 용산역이라고 하는 역사로 도착해야 돼요. 걔네들이. 그걸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한다. 네. 함수에서 연속. 그렇죠. 네. 용산역에서 용산역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용산역에서 연속이다. 일단 용산역이어야 되고 그리고 좌측에서 접근했을 때도 용산역에 결국에 도달은 못해도 됩니다. 무한대로 가까워지게 되면 용산역에 무한대로 가까워져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애매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원래 그랬어요. 과거엔 그랬어.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철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대요,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 그 값과 같지는 않아도 되는데 무한정 가까워지는 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수식을 표현하냐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그래서 그 값과 같지는 않은데 무한정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해. 0은 아닌데 0에 무한정 가까워지는 것을 0의 극한을 취했을 때 0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0, 뭐가 있더라? 0.999999999가 1에 접근하고 있는 거. 그 두 개는 같은 겁니다. 0.99999, 0.9땡은 1이랑 같아요. 그건 극한이 아니에요. 왜요? 그건 1이에요. 정의상 그래요. 그거에 대한 증명은 너무나 많고, 우리 카페에서도 그게 언급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0.9땡은 1이랑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0으로 나눌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아까. 네. 그럼 예를 들면, n분의 n의 꼴인데, 극한을 취해서 n을 0으로 보낼게요. 리미트 n을 0으로 보낼 때, n분의 n은 뭐냐? 뭐야? n분의 n을 물어보고 있어요. n분의 n인데, 예. n이 0이 되면은 정의되지 않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런데 리미트를 취해서 n을 0으로 보내는 거야. 극한을 취하는 거야. 네.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했어. 무한대가 되겠네? 1이지. n분의 n이니까. n분의 1이 아니라 n분의 n. 약분이 되냐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n을 0으로 보낸 다음에 n을 0으로 보내는데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같지는 않는 게 문제예요. 같지는 않아. 0이 되지는 않아. 근데 0이랑 한없이 가까운 아주 작은 값이야. 예예.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0으로 못 나눠. 그럼 n은 0이면 안 돼. 근데 0으로 보낸대. 0으로 보내는 것과 0인 건 다른 거예요. n분의 n이니까 약분될 테니까 1이 된다는 거지. n분의 n인데 n이 이해했어요. 0이라면은 정의되지 않아요. 0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런데 n이 0은 아닌데 0이랑 한없이 가까운, 즉 n을 0으로 보내는 그 극한값이다라고 한다면 0은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을 약분해서 1이 되는 거죠. 그런가 보죠 뭐. 그렇구나. 그런 거지 뭐. 근데 왜 이거를 되게 어리둥절해하고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다가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이들은 염증을 느끼고 이게 뭐야 무슨 개소리야 하고 이제 수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이해해요. 그냥 그런 거구나. 0.9땡은 1이지. 이렇게. 그리고 n분의 n에서 뭐 같지는 않다고 하니까 나눌 수 있나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한 엄밀한 정의 자체가 이제 코시가 하게 되는데, 네. 코시라고 하는 분이 엡실론 델타라고 하는 논법을 통해서 네. 이걸 해결하게 됩니다. 코시의 극한 정의. 자, 이놈의 코시. 예. 자, 그럼 이거 그냥 한번 쭉 이야기를 할게요. 임의의 0보다 큰 엡실론에 대하여 미지수 x와 특정한 수 fx의 차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을 때 그 함수값 fx의 극한값이라 추정되는 값 l의 차가 엡실론보다 작은 0보다 큰 델타가 존재한다면 l이 곧 fx 제로에서의 함수 fx의 극한값이란 이야기다.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하는 거냐면, 예. 제가 이걸 이해하기를 바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미적분학을 배운 학생들이 예. 이제 공업 수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코시의 극한의 정의 엡실론 델타 로법을 가지고 극한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같지는 않지만 한없이 가까워진다를 갖고 설명했었는데, 대학을 가면 이 정의를 갖고 다시 싸우기 시작한다고요. 이걸 갖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극한값들을 다시 한번 구해보기 시작해요. 쉽게 좀 얘기해봐. 코시가 그게 뭐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극한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로 싸우는 사람 둘이 있다고 볼게요. 예. 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보고, 독실이는 존재한다고, F0의 극한값이 0이야라고 얘기하는 제가 있고,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라고 존재하는, 얘기하고 있는 최 사장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최 사장이 임의의 어떤 아주 작은 값을 던져줘요. 엡실론 값을 던져줘요. 엡실론이 작은 값이야. 아주 작은 거 있어. 그걸 그걸 엡실론. 던져줘. 그러면 제가 특정 범위에서 함수값이 모두 엡실론으로 둘러싸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델타를 찾아내요. 다시 얘기해봐. 무슨 말이야? 야, 너 이거보다 작게 만들 수 있어라고 최 사장이 나한테 아주 작은 수를 던져요. 0.000000001을 던졌어. 던졌어. 근데 내가 그거에 받아치는 거야. 야, 그래도 얘보다는 작은 한계, 그래도 걔는 요거보다 작은 한계 안에선 그걸 만족해라고 하는 값을 내가 받아쳐요.
예. 약간 끝말잇기 같기도 해요. 끝말잇기랑은 좀 다른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무언가가 이 사람이 계속 뭔가 쏙쏙쏙쏙 바꿔가면서 공격을 하면 나는 계속 하나의 일관된 값을 가지고 방어해낼 수가 있는 거야. 너 이거보다도 작어 그게 이거보다도 작어라고 세상에 계속적으로 딴지를 걸 때 나는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지고 야 그래도 이거는 설명할 수 있어 요거는 설명할 수 있어라고 계속적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그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0.1 했더니 독실이가 n. 그래서 이게 받아친 거라고 일단 해봅시다. 내가 그래 0.00001 했더니 n으로 또 받아쳤어. 내가 0.0000001 했더니 그 n으로 또 받아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런 n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어떤 그렇구만요. 그래서 데이터. 왠진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렇다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아니 왠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조건 맞는 거 아니에요? 우주로 떠나고 싶다. 그런데 예, 이거를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왜 말을 왜냐하면 꺼냈어요? 이거는 우리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거든요. 그래요? 거기까지도 맞아요. 배우지 않는 내용이에요. 거기서도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코시가 이걸 주장한 게 19세기고 네. 그 19세기 전까지는 그런 엄밀한 극한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수학자들도 몰랐다는 거고 몰랐다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을 엄밀한 언어로서 정의한 게 이제 코시가 되는 거겠죠.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근데- 당연한 거지만 어려운 거지. 근데 처음에 읽어주신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면 수학적인 수식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 건 굉장히 명쾌한 정의인데 이게 왜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더 엄밀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이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값을. 그렇지. 아.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모든 양수 아주 작은 엡실론이라고 하는 값을 던지더라도 그거에 받아칠 수 있는 적당한 양수 델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델타와 엡실론의 정의는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지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걸 갖고 이제 극각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어렵고 머리 아픈 것들이 이제 수학에서의 엄밀한 정의라는 거고 그 정의를 발견하게 되기까지 코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주장으로써 모든 논란을 끝냈어요. 사실상. 극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철학자들도 계속 공격했거든요. 아니 지금 아까 얘기했던 질문이랑 똑같아. 0은 아닌데 0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나눌 땐 나눌 수 있거든요.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n분의 n을 나눠버려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x 플러스 n이 있으면 마지막에 이건 0이랑 거의 가까우니까 n은 0으로 보내버리면 x가 답이 돼 라고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아까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아까는 0은 아니니까 예. 나눠버렸으면서 마지막에 결과값을 낼 때는 그냥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인문학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아까는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독실이가 방금 얘기한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중적 잣대 이중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지. 극한값을 0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애들이라고 있을 때 그것분의 그걸 우리가 뭐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n분의 1은 어쨌든 0이 아니니까 1이 된다라는 거지. 그때는 마치 뭔가 진짜로 있는 수처럼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n 했을 경우에 n은 0으로 계속 수렴하니까 1 더하기 n은 1인 거야. 그때는 마치 n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대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이게 이거지. 1 더하기 n을 했을 때 1은 아니고 1보다 약간 큰 건 아니냐라고 공격을 해요. 수학자들은 아니야. 이건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0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아까는 어떻게 나눴어? 라고 하면 0은 아니거든.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지. 수학이라는 것 들어보니까 수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애매하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코시가 이제 명쾌하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코시의 결론은 극한을 이렇게 정의 내리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왠진 모르지만 해결이 된다는 거야. 해결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극한이 있다라는 거야. 극한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극한의 표현 방법이죠. 다 알고 있었어. 그런 거라는 거를. 사실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엄밀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건 뉴턴부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뉴턴이 미분을 만들게 되는데 미분이라고 하는 건 극한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거든요. 끊임없이 계속 쪼개는 거니까. 아주 작은 델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뉴턴이 사실 수학에서도 그러니까 뉴턴이 자신은 중력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그 개념에서 나타나는 극한을 수학자들이 차용해서 발전시키는 거지. 좀 더 엄밀하게. 그게 이런 좌표에서 성립할까? 뉴턴은 그냥 우리 3차원, 우리 세계에서를 설설했는데 그럼 4차원에서 5차원에서 6차원에서 어떻게 되지? 이게 실수체계에서 어떻게 되지? 허수까지 확장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막 상상에 날 펼치면서 그 수체계 안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수학자들의 몫인 거고. 근데
우리가 극한값을 왜 얘기했냐면 함수에서부터 좀 출발했는데 함수랑 극한은 그럼 어떤 연결관계 있어요? 연속함수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얘기한 거예요. 한수의 연속함수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연속함수라는 걸 설명하다가 어떤 점에서 연속이려면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그 점으로 접근하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세 개가 같을 때를 그 점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세 개? 세 개가 무슨 말이야? 대구. 대구라고 하는 지방과 서울에서 접근하는 동대구역과 부산에서 접근하는 대구역과 이 세 개가 다 같아야 돼. 그러면 연속이다. 아까 얘기했던 걸로 얘기하자면 인천에서 접근할 때의 끝점과 의정부에서 접근할 때의 끝점과 그게 용산이라고 하는 지점 그 세 가지가 다 같으면 용산에서 연속인 거예요. 우리가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말하려면 극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연속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실수는 굉장히 조밀해요. 실수가 아니지. 유리수는 굉장히 조밀해요. 하지만 걔는 연속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 조밀한 것만으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얘가 선처럼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만으로 얘가 연속적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무리수가 없어도 유리수는 연속적이네? 아니에요. 왜냐면 극한으로 가잖아. 모든 분모를 극단적으로 보냈을 경우에 그러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극한에서의 개념과 실제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서의 개념과 요거는 좀 다른 거라서. 그래요? 그런가 보지 뭐. 가까이 극한으로 보낸다고 할 때는 유리수만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허수를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의 보내는 거예요. n을 n을 1로 보낸다라고 할 때는 정말 실수 체계 안에서 1로 보내는 거예요. 유리수 체계에서 n을 1로 보낸다고 하면은 같지 않을 겁니다. 빈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얗게 불태웠어. 자, 그러면 지금 뭐 했냐면 함수의 특정 점에서의 연속만 얘기했어요. 네. 그럼 그 함수가 연속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임의의 점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함수는 연속인 겁니다. 자, 그럼 임의의 점,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의 점이 뭐냐? 이 임의의 점이라고 하는 건 임의의 뭘 잡아도 된다는 거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점이에요, 모든 점. 모든 점에서 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그 함수는 연속함수다. 자, 이제 용어가 복잡해졌죠? 그럼 사실 처음에 얘기했었던 노선도를 봤더니 1호선이 끊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연속적인 거지라고 이야기한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1호선 노선도에 있는 모든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역에서 좌극한과 우극한과 그 역값이 같아야지만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문이 수학인 거예요. 용어가 어렵잖아. 수학을 가리키지 맙시다. 근데 저는 지난주 거보다 이게 더 쉬운데요? 재밌어요. 진짜로? 근데 저 이거 이상한 게 왜 그런지 학교 다녔을 때도 멘붕이었어. 공통수학을 배우면 앞에 부분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수식이나 증명을 그냥 공식을 외우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의미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앞에는 어려운데 나중에 뭐가 쉬웠냐면 수원에 나오는 미적분이랑 여기 함수 쪽이 되게 쉽고 재밌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도 들어보니까 지난주 거는 좀 오히려 더 어려웠는데 왜냐하면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무한이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네네. 시각화가 안 극한은 되니까 괜찮다.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는 사례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김도인에 의한 에피소드 평가였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설명일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 학생들이 되게 많이 흥미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혹은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같은 데서 나도 흥미를 잃어버리고 싶어 지금. 흥미를 잃어버리는 이유들이 사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거든요. 네. 인수분해를 기계적으로 하는 공식만 배우는 거야. 그렇지. 그 인수분해를 왜 하는지는 잘 설명하기 힘들어. 사실 인수분해는 왜 하는지 설명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스킬이니까 해야 돼. 그래요? 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렇긴 하지만 그냥 근데 그 원리가 뭐냐를 자세히 배우기 시작하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수1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 행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연속성을 먼저 배우고 연속 함수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거든요. 순간 기울기. 예. 그 순간 기울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그런가 보지 뭐. 대충 후려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차치하고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그래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근데 그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원래는 대학교를 가야 배울 정도로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일단은 후려쳐서 같지는 않은데 그거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극한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약속하고 넘어가요.
소화되지 않은 어휘들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고 있는 느낌이야. 자, 오늘 되게 떨어지고 재밌는데요. 제가 여기 재미지다. 뭐라고 썼냐면요. 그래? 그래서 네. 당연한 말 맞지라고 좋다. 뭐라고 썼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네도 한번 겪어봐라. 사실 그렇죠. 용어는 철학이 더 어렵다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한 연속 함수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얼마나 복잡해지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렇지. 근데 철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거야. 제가 지금까지 맞아요, 들었었던 맞아요. 철학은 그랬었어. 되게 쉬운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철학적 용어들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어떤 철학적 용어들을 수학에서는 그나마 수학자들 사이에 공통된 정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철학에서는 철학자들마다 그 어휘 정리를 다시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라톤이 얘기하는 존재라는 거에 대한 정의나 나중에 하이데거가 하는 존재라는 정의나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철학이 조금 더 맞아요. 어려운 것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그 음. 보통 철학사들 되게 유명한 철학 논쟁들을 살펴보면 개념 정의가 서로 달라서 시작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언어를 새로 그 자기가 다시 바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랑 어휘가 오염됐다는 거야. 그래서 현 존재다. 그래서 그걸 바꿔 하이데거는 하이데거 사전이 따로 있어요. 자기 용어 사전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죽을 것 같아. 토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토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100분 토론 같은 걸 봐도 우리가 좀 가끔 답답하게 느끼는 게 얘가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서로 좀 다른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왜곡하는 경우도 있고. 그치. 그쵸. 일부러 내가 알아들었어, 사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를. 근데 일부러 옆으로 탁탁 치면서 너 그럼 그 뜻 아니냐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둘이 전혀 딴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그쵸. 용어 정의가 엄밀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개념 정의한 다음에 설명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윤리적 측면에서 개념 정의한 다음에 설명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결국 이제 빨갱이 아니냐. 그렇지. 이 빨갱이라고 하는 사실상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렇지. 얘네들을 그냥 순식간에 빨갱이에 대한 범주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치, 이런- 빨갱이 범주가 다르지. 언어가 문제야. 음. 언어를 폐기합시다. 반새누리가 빨갱이 아닙니까 그냥? 어떤 이 집단에서는 반새누리가 빨갱인 거야. 그렇죠. 북한을 죽도록 미워하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 예. 아니 그러니까 북한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집단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아. 그럼 빨갱이가 되는 거야. 뭐, 원래 빨갱이 무슨 얘기인가? 어원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충 써. 그러니까 빨가면 빨갱이지.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음. 이과에서는 이과적 사고들 혹은 과학 수학계에서는 음. 용어들을 정확하게 정의내리려고 노력하고 음. 코시 이전에도 극한을 가지고 모든 걸 설명했었어요. 사실 설명했었지만 그게 정말 엄밀하진 않지 않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엄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코시의 극한 정의를 갖고 와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많은 공대생들이 이걸 가지고 증명들을 많이 합니다. 기존에 했었던 많은 증명들을 코시의 극한의 정의를 갖고 다 하는 연습들을 기계적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이게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뭐 이해는 다 하겠지만 했다가 또 까먹거든요. 근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엄밀함을 위해서다. 철학에서도 엄밀함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는 다 다르지만 하이데거 사전이 있다는 거는 하이데거가 맞아요. 얘기했던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적인 정의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 지금 설명을 해서 풀어서 설명해서 그렇지 갑자기 코시의 극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교수님들이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냥 나와 있으면 이러면 이거를 극한이라고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고 끝이고 이제 연습 문제 하나 둘 셋 넷 풀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네. 지금 우리가 거의 1시간 정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시간 가까이 어떤 선생님이 되게 열정을 다해가지고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은 학생들과 학부모 불만이 장난 아닐걸? 지금 문제 풀어서 시험 보기 급급한데 이걸 1시간 동안 극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니까. 그것도 있고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이해력의 한계라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해도 엎드려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우월함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안 맞을 이렇게 수 모든 있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정말 틈이 없을 정도로 극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에 되게 오히려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김도인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논의를 연결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독실이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해줬냐면은 먼저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어. 네. 그리고 그 함수에 대한 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함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실용적으로 시작한 함수가 음. 이제 엄밀한 정의로 오는 과정에서 음.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벗어나고 형이상학적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언어들로 표현되는 과정을 얘기한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용어를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시스템이라고 했었나? 모델링. 모델링. 아, 네. 모델링. 그래서 함수에 대한 얘기를 사회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언어적 측면에서의 모델링과 연결시켜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줬고, 네. 그다음에 함수에서의 연속이라는 걸 설명하는 방식으로서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야. 네. 예, 근데 함수에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공학에서 쓰일 때를 예를 든 거예요. 공학을 사실 쓸 때. 순수하게 수학에서는 당연히 모델링이 아니죠. 수학은 그냥 수학의 세계인 거고, 수학은 그걸 현실 세계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 있지 않아요. 현실에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수학적 언어를 사용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오히려 그렇죠. 공학자나 사회공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경제학자들이 오히려 수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현실 세계를 모델링을 하겠죠. 공학자도 마찬가지로 로켓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을 빌어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수학자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수체계 안에서 자기네끼리 놀면 되니까. 그렇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연결시키도록 합시다. 이걸 배워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보편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네. 모두에게. 이거를 알아야만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렇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수학이 당연히 필요한 학문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당연히 탐구를 해야 돼.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의 한국과 같이 가장 중요한 메인 학문이 돼서 모든 학생들의 평가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 주요 과목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구만요. 나는 미술이 너무 좋아서 이제 홍대 미대를 가고 싶은데 미분적분을 하긴 해야 되는. 그렇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어정쩡하긴 한데 잠깐 쉰 다음에 한국 교육에 대한 문제 오랜만에 물어뜯어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많진 않지만 네. 잠깐 쉬겠습니다.